채점했나요? 아니요. 음. 그 앞에 혹시 숙제 배운데 틀린 거 있었어요? 사실은요. 서술이랑 고쳤어? 적어봤어? 아니요. 어디요? 몇 페이지요? 41쪽이요. 41쪽이요. 10번, 11번이었죠? 그거 몇 번? 아니, 근데 막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애매한가? 네, 부족해도 세워요. 그래서 10번? 네, 저 둘 다예요. 둘 다 길이는 목이 길어진 과정을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당연히 자연 선택선이니까 이걸 모두 포함해 설명하시오. 그럼 일단 이 세 단어가 서술형은 나중에 이제 책정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변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길이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이 존재했다. 목의 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먹이가 부족해져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고,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어 지금과 같은 길이는 목이 길어졌다. 뭐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죠.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고, 먹이가 부족해짐에 따라 생존 경쟁이 일어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어 지금과 같이 길어졌다. 네.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 집단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왜 질병의 치료가 어려워지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내성이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하여 죽고 내성이 있는 세균만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으므로 반복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성을 가지는 세균의 수가 증가하여 치료가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요. 어디까지 적었나요? 처음부터요.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내성이 없는 세균은 죽고 내성이 없는 세균은 죽고 내성이 있는 세균만 자연 선택돼요. 자연 선택돼요. 반복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죽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네, 그리고 뒤쪽에 여기 풀었나요? 남성형 적혈구 니니요? 46페이지? 40페이지요. 한번 해보자. 자, 다음 그림은 아프리카에서 남한 적혈구의 유전자 빈도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을 각각 나타내었다. 옳은 것이 골라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1% 미만인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1% 미만인데도 여러 데 말라리아 발생하죠. 네. 여러 데도 그지?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기억은 다 치우고.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지드시겠지. 네.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정상 적혈구 유전자보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었다. 얘가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가와라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과 그리고 발생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상 적혈구 유전자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비율을 나타냈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를 보니까 나에서 훨씬 많죠. 네. 그 말은 나가 바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연 선택됐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지. 네. 자, 그럼 보기 기억번 가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낮은 이유는 빈혈 때문에 여기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 되겠죠. 네. 나에서는요, 왜 이 빈도가 높게 나타났냐?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지요. 그렇지. 다음 여기 5, 6, 7, 8, 9 문제 풀었죠? 네. 여기 아, 네. 49쪽 채점했어요? 아니요. 너 나랑 지금 합시다. 네. 자, 진화. 진화는 개체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일어나는 생물의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시 지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현재도 진화는 다양한 생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가인의 자연 선택설을 바탕으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목을 많이 사용하여 목이 길어졌다. 이거는 라마르크 용 불용설. 그죠? 네. 초기에 길이는 목의 길이가 개체마다 달랐습니다. 개체 변이가 있었죠? 네. 오케이.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 정답은 4번. 자, 다윈 자연 선택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진화 원리는 생존 경쟁은 자연 선택이고 개체 간의 변이가 있었지만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한계였어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이게 이제 생존을 해서 자연 선택이 된 거죠. 생명과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5번 생물은 유전자를 자손 세대로 전달하여 자손 세대에서도 부모의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다윈이 알아낸 게 아니야. 다윈 이후에. 이게 다윈의 한계였어요. 그 당시에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이거는 이제 맨델 씨가 알아낸 거야. 맨델이 이제 완두를 가지고 그 맨델 유전 법칙 실험을 한 거죠. 그죠? 한계입니다, 한계. 말이 막 그럴싸하다고 해서 맞다고 하면 어떡해. 8번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한 변이다. 봐봐.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돌연 변이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요.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부터 등장하였다.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 다 지우고. 근데 막 기억이 1, 2, 3, 4, 5에서 3개나 했다고 해서 기억이 맞다니 가면 안 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된 거죠. 자, 니은이 맞고요. 초기의 세균 집단의 항생제를 사용한 결과 이 세균 집단에서 과잉 생산이 일어난 게 아니야. 자연 선택된 거야. 그래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얘네들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숲의 밝기가 달라지기 전과 후에 포식자인 새가 피식자인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이에요. 자, 처음에 얘는 이제 얘는 후가 되는데 전에는 밝은 애들을 많이 먹었어. 어두운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죠? 네. 근데 이후에는 어두운 것들을 많이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밝은색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죠. 그 말은 숲의 밝기는 전보다 어때? 더 밝아졌겠지. 그래서 어두운 애들이 눈에 더 잘 띈 거야. 숲의 밝기 변화는 식성을 바꿨다? 자, 새와 곤충의 종류는 동일해. 네. 식성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색깔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숲의 밝기가 달라진 후에 밝은 곤충이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은 거지요. 네. 그렇지. 정답 기억 띠그.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앞에 다시 좀 돌아가서 생물 다양성 부분에 지난번에 쌤이 그 다양성 감소 원인 해가지고요. 서식지 파괴 단편화 이쪽에 뭐좀 정리 하나 하고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음,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다양성 감소하는 원인 책 페이지 43페이지고 43쪽에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예요. 서식지를 파괴했다 이 말은 산림을 훼손시켰다 습지를 메웠다와 같이 생물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가 파괴된 거야. 서식지가 없어진 거야. 43쪽에 46쪽 했나요? 했어. 했어? 뭐 안 돼 있냐? 밑줄 안 그어져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만 하고 가자. 혹시 내가 안 네가 안 했을까? 정리를 하진 않았어. 왜냐면 이거는 정리를 할 게 없거든요. 읽어보고 가자. 네. 자, 책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 이제 폭정기를 보자면 생태계 다양성이 제일 큰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말 그대로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뭐 열대우림도 있고 습지도 있고 뭐 온대 초원도 있고 뭐 툰드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해. 그럼 거기에 사는 생물종도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생태계 다양성이 뭐 클수록 종다양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서식지가 다양한 정도를 이제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어떤 한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는 게 종다양성이야. 그러니까 종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일단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근데 종의 수가 똑같다. 만약에 가라는 지역에 4개의 종이 있어요. A, B, C, D가 있고 나라는 지역에도 A, B, C, D가 있어. 그럼 종의 수가 똑같지. 네. 그럼 그때는 종다양성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고를수록 어떤 하나에 몰빵되어 있으면은 종다양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야. 100개 채가 있는데 가는 A, B, C, D가 25, 25, 25, 25 이래. 굉장히 균등하죠. 네. 근데 나라는 지역은 만약에 A가 50이 있어, 그다음에 B가 15가 있고, 빼세요 안 돼요. 그다음에 C가 뭐 10이 있고, 얼마요? 얼마요? 나머지 50, 15, 10, 25, 75. 그치, 나머지도 15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에 굉장히 몰빵돼 있지. 그러면 균등하지 않아. 그래서 균등하지 않다는 거는 종다양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동일한 종에서야.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유전자가 개체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현주하고 쌤은 같은 종이야. 네. 사람이라는. 근데 너와 나는 개체가 다르잖아요. 유전자 다양성. 그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일단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먹이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먹이 관계가 만약에 굉장히 간단하다면 어느 하나가 만약에 뭐 멸종되잖아요?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종 다양성 높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뭐 먹이가 멸종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생물 자원 해가지고 자원의 활용. 이거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나? 특히 의약품 얘기하면 선생님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이제 해열제로 쓰이는 아스피린 성분을 쓸 수 있고 소름 곰팡이로부터는 항생제, 대표적인 이제 독한 항생제로 페니실린을 이제 얻을 수 있고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이제 텍솔이라는 성분이 항암제,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 여러 의약품으로도 쓰일 수 있다. 변은 식량을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목화, 면, 누에고시, 비단, 누에고시 몰라요. 비단은 뭐 실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관광자원 수목원이나 휴식을 제공해주는 휴양림 이런 여러한 생물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읽어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을 보면 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환경오염, 외래 생물의 도입, 불법 포획이 남의 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1, 2위가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오늘 정리를 조금은 하자라고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네. 이거는 그래프 하나만 그릴 거예요. 그래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서식지 파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을 훼손한다든지 다 뭘 보고 해버려. 나무를 베어버려. 습지를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새만금 알죠? 저기 신안 쪽에 뭐냐? 새만금 간척 사업 해가지고 습지를 이렇게 메꿨어.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 긴 다리가 있거든요. 사람들 많이 놀러 갑니다. 그 다 습지, 갯벌 이런 걸 메꿔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서식을 할 수 있었던 애들 입장에서는 서식지 파괴된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서식지 파괴고 두 번째는 서식지 단편화 혹은 고립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고립되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철도를 깔았어. 그런 경우에 야생동물의 이동이 제한되고 고립이 돼버려. 그러면 생물종의 개체수는 감소가 되는 거야. 이때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네. 보존되는 면적에 따른 살아남은 종의 비율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100에서 50%도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종은 10%만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절반 줄었다고 해서 거기 살아남은 종도 절반이 줄은 게 아니라 10%가 줄었어요. 그래프 해석이야, 이거는. 네. 10%가 줄어서 10%가 줄어서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니 이제 90%가 면적이 감소돼 버렸어. 100에서 10%, 90%가 감소됐을 때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종은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거야. 살던 종의 수가. 그래프 해석이에요. 면적이 절반 줄었을 때 종의 수는 10% 감소. 면적이 90%가 줄었을 때 종의 수가 절반이 감소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프 해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외래종이 유입되는 건데 외래종이라는 거는 이 외래종은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가 아닌 원래 살던 서식지가 아닌 서식지가 아닌 다른 서식지로 이동한 생물입니다. 왜 우리가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그러니까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야. 갑자기 어떤 놈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 생태계에는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변화가 생겨버려.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아무도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 포식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량으로 번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고유종들의 먹이나 서식지를 얘네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고유종의 생존이 위협이 되고 먹이 사슬의 변화가 생기면서 생태계 평형을 파괴시켜 버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사실 설치류예요. 쥐. 정말 나는 그래서 햄스터도 싫어해. 그 귀여운 얼굴의 이면에 얼마나 그 잔인함이 있는지 나는 그거를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자 생존이야.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알바를 할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카페에는 이런 유리장 안에 햄스터를 키웠단 말이야. 이제 책밖에도 놔두고, 툭밥 놔두고, 이제 막 귀여운 애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보면서 이제 뭐 먹는데, 그때 이제 햄스터 되게 유행이었어.
근데 이제 명절 이제 연휴가 되고 카페 문을 이제 닫았지 쉬었지. 근데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고 간 거야. 별로야. 그래서 한 3, 4일 쉬었나? 근데 오픈하고 딱 들어왔는데 햄스터 수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유독 뭔가 이렇게 힘이 작은 아이가 걔만 유독 쳇바퀴를 못 돌리고 있어. 보면 약간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근데 그 아이의 머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음. 그죠? 모든 거지. 왜? 사람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기겁을 했어. 정말. 서로 그 귀여운 애들이, 오해가. 먹이 안 주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치.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야. 정말. 적자생존. 그죠?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이 정말 밉더라고. 근데 자기들도 살아내니까, 배고프니까. 그지? 뭐, 나와서 뭘 먹겠냐? 그랬어.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성인이었지만 굉장히 충격이었다. 너무 신기해서. 나는 그래서 정말 햄스터도 싫어해요. 쥐는 더 싫어하고. 그게 회색 쥐. 맞아. 뭐라 해갖고, 막, 정말. 진짜 쌤이 그 면역학 실험실에 대학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학 실은 마우스를 키우고 가대. 그죠. 걔네도 일단 대학원생 1학년생이 무조건 마우스랑 관리를 해야 돼. 못 가리죠. 아무리 하해도 쥐잖아요. 너무 싫어. 정말. 쥐는 정말 싫어. 근데 그 뉴트리아 혹시 봤어? 네. 이만큼 큰 설치류야. 이빨 이만해 해가지고 막 소리도 엄청 크죠. 그래서 뉴트리아 잡는 직업도 있대.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은 그 또 돈 주고 판다더만 먹기도 한대요. 사람들이 식용으로. 뉴트리아. 너무 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소리도 정말 듣기 싫고 생긴 것도 정말 그래요. 황소개구리 이렇게 표정이 또 외래종이죠. 실제로 본 적은 없어. 황소개구리. 그리고 큰잎 우럭, 큰잎 베스, 뭐 블루기 이런 거 다 물고기입니다. 붉은기 거북, 뭐 가시박, 이런 풀, 단풍잎, 돼지풀,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모두 외래종이다. 그래서 고유종을 위협하면서 생태계 평형을 파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이제 환경오염 역시나 생태계 평형을 깨트려서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겠죠? 네. 불법 포획 및 남획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포획하거나 혹은 이제 과도하게 사냥하거나 채취하는 남획 또한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보존의 활동이 이제 개인적인 것과 국가 사회적인 것, 국제적인 걸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것은 사실 이건 참 그래. 나만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같이 해야지. 그죠? 그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했지만 배달 봐보세요. 그죠. 그리고 카페에서도 예전에 막 테이크아웃 이런 거, 뭐, 이런 일회용품 사용 줄인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해가냐. 그치? 그리고 예전에는 카페에서 그 매장 안에서 이렇게 먹을 때는 모컵 사용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냥, 음식 쓰레기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거는 주로 이제 거기 보면 생태 통로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생태 통로 밑줄 한번 끊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땅이 좁아 네. 산도 많고 그래서 도로를 이제 만들 때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 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제 산을 타고 가는 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터널도 되게 많지. 그래서 이 도로를 내다 보니 야생동물들의 이동성에 제한이 생겨서 생태 통로 같은 걸 건설해요. 그러니까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위로 이제 이런 애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만들어 놨지만 걔네들이 그 길을 안 가.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 육교가 있지만 육교를 거르는지 안 하나. 밑으로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면 로드킬을 당한다.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육교를 안 가잖아요. 그치 잘 안 가지. 걔는 더 모르겠죠. 근데 진짜 로드킬 몇 번 봤어요. 저기 전북 김제를 가는 동안에 갈 때마다 로드킬에 대한 야생동물들을 봤어. 정말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고라니였어요.
어. 맞아. 이렇게 커. 이만한 것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와, 깜짝, 내가 치인 게 아니라, 누군가 쳤어. 근데 그걸 누가 치우지 못한 거지. 정말 노자. 고양이만 있어도 놀래는데, 이만한 고양이가, 와.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걸어다닐 수 없잖아. 이러면서 전라북도를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이런 뭐 산도 많고 막 들도 이런 데도 있으니까 걔네들 막 내려온다. 주로 밤에. 그죠, 밤에 밤에. 이제 걔네는 차량 불빛을 보면은 막 뛰어든다대. 그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쓰면 안 돼. 고속도로에서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달려오면 어쩔 수 없어. 운명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진짜. 아, 정말. 이런 거, 생태통로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 우리 광주도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했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보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종자은행에 설립해서 멸종위기종의 식물 종자를 별도로 관리도 한다. 근데 국제적인 게 어떤 협약이 있거든. 습지 생태계 보전이랑 람사르 협약이 있고 멸종위기종의 국제적 수출입을 규제하는 협약이 있는데 협약을 쌤이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건 좀 알아둬야 돼요. 람사르 협약. 이게 좀 나올 거야. 자, 국제협약 종류 세 가지. 이란이라는 곳입니다. 이란의 람사르라는 지역에서 열린 협약이에요. 네. 정리 조금만 해놔. 예, 이거 올라오죠. 이게. 이거 네. 너 지금 적기 싫지? 어? 네. 적기 싫지? 내가 안 적으니까 너도 하기 싫지? 그치? 그럼 너 그 강의를 봐야 돼요. 그 넘기면 돼요. 그때 정리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그래, 정리해, 지금. 람사르,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물새 되게 중요했나 봐요. 1971년에. 그래서 습지, 습지에 관한 거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놨고, 1975년에 워싱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에요. 거래에 관해서.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서 1992년에 이제 CBD, 이건 이제 영어 약자입니다.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며 이런 생물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하자라는 거를 협약으로 세워놨어요. 주로 예전에 보니까 동성고도 뭐 이런 협약으로 문제 냈었더라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은 1971년 람사르 협약이다. 이러면 틀릴 거야. 람사르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예,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맞출 수 있는 몇 개 안 되니까요. 읽어만 놓으면 된다. 네. 오케이. 저봐? 어디? 글씨가 잘 안 보이냐? 틀려요. 시 어디? 가시바. 아, 한쪽에들이 큰잎 우럭, 이걸 큰잎 우럭이라고 나오고 큰잎 베스라고도 나옵니다. 입이 엄청 큰가 봐요. 그런가? 어, 음. 들길, 이렇게 갖고 또
요 앞에 학원이 있어요? 수업하는 학원 있고. 누가 밥 먹을 데가 별로 없어. 여기요? 음. 네. 좋아하는 데 있어? 또 많이 입고 왔니? 그랬구나. 여기 이사 갔어요. 아, 인사 갔어? 네. 토스트 먹었어요? 네. 인사 토스트. 맛있지? 좋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뒤로 가겠습니다. 네,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자, 여기 부분은요,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하고 한번 볼 거고, 이 앞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할 거예요. 저는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태계, 일정한 공간에서 서식하는 생물 분질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봤던 그런 생물들과 환경들의 관계, 그거를 그냥 생태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용어가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개체, 개체군, 군지 알아둬야 됩니다. 개체가 이제 곧 하나의 생명체야. 개체군은 이 개체의 집단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는 단위를 개체군이라고 하며 개체군은 반드시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개체군이 모였다 해서 군집이라고 하거든.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 다양한 종으로. 한 종으로 이루어진 이 개체군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생태계는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제 생물적인 요소는 이제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는 생산자, 다른 건 소비자, 또 하나는 분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자는요, 다른 말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해. 영양물질, 즉 유기물을 직접적으로 합성을 하는 친구들이야. 주로 광합성에 의해서. 태양의 비대energi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광합성하는 애들은 이제 매번 식물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류도 있어요. 이 조류가 이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라고 하는 뇌조류들이 있거든. 식물의 조상격입니다. 뿌리, 줄기, 잎이 없어. 그러나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김 다 조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플랑크톤은 부유생물이라고도 하고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이야. 이때 이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애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생산자는 식물,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양물질을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애들은 영양물질은 종속되어 있다 해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며 이 종속 영양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섭취를 하는 애가 있대. 그게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하여 흡수하는 애들은 분해자라고 하는 거야. 소비자는 다른 말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인 식물을 섭취하는 1차 소비자, 초식동물, 그 위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 가겠죠? 분해자는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해. 섭취라는 이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분해하여 얘를 흡수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하며 세균, 그리고 곰팡이, 특히나 버섯, 버섯 하나 알아둡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에요. 채소가 아니야. 그래서 식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마이갓. 그죠? 네. 식물 아니야. 얘는 네. 균류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곰팡이와 버섯은 균류라고 보는데 왜 버섯이 타면 식물이지 않았냐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지? 이동성이 없고 식물처럼 뭔가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 줄기, 잎이 없어. 얘네들은 균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버섯은 저런 이제 풀은 잎이 없잖아요. 광합성 못해. 음. 그리고 버섯은 꼭 땅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야. 네. 신발장 같은 데서도 자라요. 진짜요? 습하고, 그지? 음. 왜 그런 거잖아. 대걸레. 방학 동안에 그 만약에 물기가 축축한 대걸레를 그 청소도구함에 넣어놨어.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 딱 가봐야 거기에 막 버섯이 막 자라있는 거야. 와, 싫어. 정말 싫죠?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버섯은 포장을 하는 걸로 번식을 하거든? 네. 바람에 포자가 날려. 네. 그러면 바람에 포자가 날리면 그 포자가 딱 정착한 곳이 습하다, 드늘지다. 그러면 어때? 자랄 수 있어요. 싱크대 틈에서도 막 자라나기도 하고. 근데 예전 선생님이 교생 실습 갔을 때 신발장에 뭐 버섯이 탁게 피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근데 과학으로 봤으니까 나를 보고 과학생이 저 버섯은 무슨 버섯이지? 그냥 모르지. 내가 그런 버섯 쪽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무슨 버섯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창문이 있었거든. 바람 타고 뭔가 그 버섯 포자가 날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축축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발장 틈에서 얘가 자라났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버섯도 맛있죠. 그죠? 예전에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 버섯도 맛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무슨 맛인가 좀 애매해. 맞아요. 밍밍하니 그건 무슨 맛이지? 그래서 사실 버섯은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 새송이 버섯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구워서 먹을 때, 그죠?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팽이버섯을 먹으면서 불고기에 있는 팽이버섯을 먹으면서 아 버섯이 이렇구나. 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양송이 버섯을 먹고 피자를 먹을 때 양송이를 먹는다. 음. 자, 비생물적인 요소는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태계 내에서 상호관계 간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 있는데 하나만 외우세요. 헷갈리니까. 네. 작용만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한다라고 해. 예를 들면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 이거는 빛에 의해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하는 거. 가을에 단풍이 든다.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식물 잎에 있는 엽록소 색소가 파괴되면서 보조 색소가 드러나는 게 단풍이 드는 거거든. 이것 또한 작용하는 거죠. 환경이 생물에게. 근데 반작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는 낙엽, 식물의 잎이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호작용은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이 상호작용은 또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혹은 개체군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서로 다른 종끼리, 뭐 먹고 먹히는 포식의 피식, 혹은 같이 살아가는데 이익을 얻는 상기 공생, 그리고 뭐 기생 이런 거는 또 중집 내에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인데, 여기서, 환경 중에서 특히나 빛을 볼 거예요. 빛도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빛의 세기, 두 번째는 빛의 파장, 세 번째는 이제 햇빛이 비치는 시간, 일조 시간에 따른, 생물과의 관계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그려야 돼요. 책이 없잖아, 그죠? 네. 돈이 많죠? 네. 복잡해 보이지? 네. 빨강, 파란만 있으면 돼요. 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이야. 양지 식물은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에요.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양지 식물이다라고 하고, 음지 식물은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 성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할 건데 가운데 0 부분이 있어요. 이 0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아래쪽으로는 CO2를 방출한 값이고 위쪽으로는 CO2를 흡수한 값입니다. CO2를 방출했다라는 거는 세포 호흡이에요. 호흡. 네. 방출도 호흡이다.
아래쪽은 호흡량을 나타내는 거고 위쪽은 순수하게 CO2 흡수한 양이다. 즉 광합성을 한 양을 의미합니다. 자,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요. 음지식물의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강한빛에 적응한 양지식물의 그래프입니다. 둘 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거든요. 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죠. 자, 이때 두 점이 있어. 지금 y축 값이 0일 때의 두 점을 나타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점이란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똑같아. 그래서 광합성량이 0으로 보이는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 보상점이거든. 얘는 파란색은 음지식물의 보상점, 빨간색은 양지식물의 보상점이야.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더 앞에 있죠. 그럼 더 낮아. 양지식물의 보상점은 더 뒤에 있지. 더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려보자. 같이 그려보자. 내가 안 그리니까 안 그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딱 그리고 얘는 빛의 세기. 여기는 광합성 양. 여기는 0. 요 아래는 CO2 방출량, 호흡량. 또 위쪽은 CO2 흡수량. 그랬을 때 그런 그래프 하나, 그런 그래프 하나. 자, 얘는 만약에 가다 해가지고 양진 음, 미식물일 때, 양미식물일 때 y축값 0하고 만나는 요 두 점을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점. 보상점이란 CO2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이다. 결국 보상점 빛의 세기인데 언제 빛의 세기냐?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아서 외관상 빛의 출입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인앤 아웃이 똑같아. 식물이 인, CO2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 만큼 아웃, 호흡으로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때의 빛의 세기가 보상점이다. 이 보상점은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음지식물의 보상점보다 더 높아요. 왜? 강한 빛에 적응했으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고, 얘도 마찬가지. 더 이상 빛의 세기를 높인다 하더라도 증가를 하지 않죠. 광합성량이. 네. 포화되었다 해서 이거는 광포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광포화점.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않고 최대가 될 때, 최대일 때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양지 식물이
음지식물보다 광토화점도 높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해보자요. 중요 밑은 자, 여기는 양지 식물의 호흡량이라고 나타난 값이야, 호흡량. 이 호흡량은요, 빛의 세기와 상관없어요. 일정합니다. 왜냐면 호흡을 할 때는 빛이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것이다. 즉 CO2 방출량이에요. 양지식물의 호흡량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음지식물의 호흡량이겠죠. 음. 음지식물의 호흡량이다. 음지식물이 더 작아요. 양지식물이 더 크게. 네. 그 다음 이제 0 이후의 값, 양의 값이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양지식물의 순광합성량. 순수하게 CO2 흡수량. 외관상 보이는 외관상 CO2 흡수량이고 요걸 다 더한 값 있죠? 네. 요거를 다 더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다 더한 값을 양지식물의 총광합성량이라고 불러요. 총광합성량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을 한 유기물의 총량을 이야기해. 여기가 바로 양지식물의 양지식물의 총광합성량. 초록색 관광색이 양지식물의 총광합성량.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빛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 총량이다. 이 말이 이제 이런 쪽으로 알바를 해. 네. 월급 받아. 예를 들어 이제 자,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네. 자취도 했어. 너무 좋지? 근데 네. 이제 집에서 대학 등록금은 다 어떻게 해주신대. 근데 다른 돈 나갈 일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 네. 가장 해보고 싶은 알바 뭐가 있어요? 자, 음. 카페요. 어디? 카페. 카페. 바리스타 되고 싶어요. 카페 알바를 합니다. 자,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이제 뭐 주중에는 그러면, 그래, 학교 다녀야 돼. 네. 주말에 주로 했다. 금토일 했다.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많이 해서, 페이가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받고 싶어요? 많이 좀 좋지. 네. 근데 그냥 많이 주진 않아. 많이 주면 그만 일이 많이 들어요. 한 200 받았다 해. 네. 정말 받았죠?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그 200을 벌었어, 한 달에. 그게 총 방학생활인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너가 살기 위해서는 월세 내야 돼요. 월세 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내고, 이제 매달 나가는 지출, 고정적인 지출, 그리고 뭐,
교통비 나갈 거고, 식비 나가죠. 이거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해야 될 거야. 그게 네. 보험량이야. 그걸 뺀 나머지, 예를 들어 한 80을 만약에 냈다. 80? 너무 적나? 한 100을 냈다. 왜냐면 저 월세가 50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그죠? 서울이면은. 자, 그러면은 100이 남았잖아. 그게 순광합성량인 거야. 식물이 순수하게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 예약량.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쇼핑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릴 거고, 뭐, 여러한 것들 소소하게. 그게 이제 순광합성량의 의미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총 방합성량은 식물이 방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중요한 게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리고 호흡량이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을 이야기하고요. 순방합성 양은 순방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순방합성량은 순방합성량 플러스 호흡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더한값입니다. 요 순광합성량에는 이제 얘도 1차 소비자한테 이제 먹힐 거 아니야. 피식량. 그 다음에 얘 나중에 낙엽을 떨어뜨리고 말라 죽어요. 낙엽 및 고사량. 그리고 얘 이제 생장하는 데 쓰는 거, 생장량. 이런 것들이 있다. 적기 싫어해서 같이 적었어요. 요 세 개가 모두 양지 식물이 더 커요. 음지 식물보다. 양지 식물은 보상점도 높고, 광포화점도 높고, 총광합성량, 호흡량, 순광합성량도 다 높아. 왜? 강압빛에 적응해 있으니까. 네? 네. 정리했어요? 네. 넘어가요? 네. 옳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식물에서 양엽과 음엽이라는 게 있어. 하나의 식물 내에서 위쪽은 빛이 강하거든. 그래서 강한 빛에 적응을 한 양엽이 발달되어 있어요. 강한 빛을 받는 잎을 양엽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습니다. 좁고 두꺼워요. 잎이. 잎에 보면은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어. 표피 바로 아래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울타리처럼 생겼다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 펜스 같이 생겼거든? 네.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잎 표면이 두꺼워지는 거야. 반면 음엽은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위에 잎들 때문에 그늘해지잖아. 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빛의 양이 줄어들거든? 그러면 약한 빛에 적응한 잎이 음엽이 발달이 되는데 이 음엽은 더 넓고 얇아요. 왜? 빛 투과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양의 빛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넓고 얇다. 그것을 위해 빛 투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파장 나옵니다. 파장. 자, 수심에 따라서 투과가 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
파장의 길이가 다름으로 인해 투과되는 속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투과되는 깊이가 달라져서 그 수심에 따라 분포하는 회조류가 달라져요. 이때 어떤 이제 적응을 한다라고 보냐면 보색 적응을 한다라고 하거든. 미술에서 보색이라는 거 배웠죠? 보색 들어봤어? 보색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대되는 색깔 섞었을 때 뭐 검은색이 되냐? 뭐 뭔 색이 되냐? 아무튼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자, 자신의 몸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빛을 광합성에 이용하도록 적응한 걸 보색 적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색광을 이용한 애들은 붉은빛, 청색광이 투과하는 것은 붉은빛을 이용한 애들이고, 녹색광이, 아니, 적색광이 통과한 것은, 투과된 것은 주로 이제 녹색빛을 광합성에 이용한 애들이 분포한다 이거야. 청색광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아서 이 속도가 빨라. 그러면은 투과되는 깊이가 깊어지겠지. 그래서 청색광은 저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바로 홍조류가 분포합니다. 이 청색광을 자기 몸색하고 이제 반대되는 색깔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홍조류는 이제 붉게 보이는 애들인데 이 붉은 애들은 청색광을 광합성에 이용을 해요. 그래서 홍조류가 깊은 곳에 서식을 하고 파장이 긴 적색광은 속도가 느려서 투과되는 깊이가 얕아. 그래서 얕은 곳은 이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을 하는 녹조류가 분포되어 있다. 갈조류는 그 중간이에요. 황색광을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갈조류는 녹조, 홍조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조류가 이제 엄청 그 큰 조류,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조 시간인데요. 일조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비치는 시간이다. 이 일조 시간에 따라 식물이 개화되는 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개화,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시간 이상의 자, 여기서 포인트. 지속적인 암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보다는 사실 밤의 길이가 식물이 개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처음에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중요한지 알아서 약속을 해버린 게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낮이 길 때 꽃이 핀다 해서 장일식물, 낮이 짧을 때 꽃이 핀다 해서 단일식물이라고 이제 했었거든. 근데 알고 실험을 해봤더니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지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했고 이 밤의 길이는 전체 시간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잖아. 절반에 해당되는 한계 암기라는 게 있어요. 네. 혹은 임기값이다 해서 임기 암기라고도 부르는데 식물이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를 한계 암기라고 해. 이 한계 암기보다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애는 그 독고마리 같은 경우 있죠. 한계 암기보다 밤이 이렇게 길었더니 꽃이 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는 밤이 길어 길장 담야에서 장야식물이라고도 하며 얘는 하루에 밤이 길면 낮이 짧겠지. 네. 단일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독고마리는 단일식물이에요. 한계 암기보다 밤이 길었을 때 꽃이 핍니다. 반면 옆에 수선화 보세요. 수선화는 한계 암기보다 밤의 길이가 짧아. 그랬더니 꽃이 폈어. 그쵸? 점선까지 미치지 못했지? 그래서 얘는 밤이 짧을 때 꽃이 핀다. 짧은 단자를 써서 단야식물. 근데 약속은 장일 단일로 했거든. 그럼 얘는 밤이 짧으니까 낮이 길겠죠? 장일식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선아 씨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핍니다. 낮이 길 때 꽃이 피니까 장일식물이라고 주로 봄과 초여름에. 도꼬마리 씨는 밤이 길 때 꽃이 핍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가을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이 나오냐면 이게 이제 요 실험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을 일단 나눴을 때 단일은 낮이 짧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밤이 길겠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즉 밤이 길 때 개화를 하는 애고 장일 식물은 낮이 길어. 낮이 길면 밤이 짧겠죠. 네. 밤이 짧을 때 개화하는 애다. 주로 봄이나 여름에.
자, 이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 보세요. 전체가 24시간이다. 전체. 이 중에, 자, 절반이 이제 한 개 암기이다. 라고 했을 때, 한 개 암기보다 밤의 길이, 이제 이 까만 거를 지속적인 암기라고 했을 때, 밤의 길이가 짧았더니 단일 식물은 꽃이 피지 않았어. 네. 밤의 길이가 길어졌더니 꽃이 폈더라. 아, 얘는 밤이 길 때 꽃이 피구나. 단일 식물, 즉, 장야 식물인 거야. 중요한 건, 똑같이 밤의 길이가 긴데 중간에 빛을 줘버렸어. 그러면 어때? 지속성이 깨지죠? 네. 지속적인 암기가 짧아지는 거야. 그니까 내 꽃이 피지 않았다. 반면, 자, 장애식물 보세요. 얘는 오히려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펴. 네. 길면 꽃이 안 피겠죠? 네. 자, 중간에 빛을 줬어. 그러면 지속성이 깨져버렸지. 네. 그러면 어때? 그 이후에 밤의 길이 짧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거야. 음. 오케이? 졸려. 네. 잠시 쉬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네. 쉬었다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요것만 정리하세요. 음. 휴식 드려. 네. 그만 쉬었다 하게. 자, 그 다음 이거 안 썼지? 아, 네. 안 써. 사진 찍어. 아, 네. 근데 그걸 같이 찍었어. 예스. 예. 자, 갑시다. 이제 운동. 됐지? 자, 봅시다. 온도는 생물은 물질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체는 주변 환경 온도 변화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동물에서 정원 동물이라고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 특히 이제 포유류에서요, 온도에 적응하는 데 두 가지 법칙이 있거든. 첫 번째, 베르그만의 법칙. 이란 추운 지방에 살수록, 추운 곳에 살수록 몸의 크기가 커지는 거를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그래. 몸의 크기가 커지는 거를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은 감소해요. 몸 표면에서 열을 방출을 하는데 크기가 커지니까 부피는 세제곱이잖아. 네. 면적은 제곱이고. 그러면 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부피에 따른 체 표면적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열을 방출하는 양이 방출량이 감소돼서 열 손실이 줄어드니까 체온 유지를 하기 유리해져요.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몸의 크기가 커진다. 이게 베르그만 법칙.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알렌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알렌의 법칙은 추운 곳에 살수록 말단부가 작아진다 이거야. 추운 지방에 살수록 말단부가 작아지는 애를 이제 알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단부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열을 그만큼 많이 방출하거든. 그러니까 더운 곳에 사는 애들은 말단이 큰 거야. 사막여우, 뭐 북극여우 비교를 하자면 북극여우는 몸집은 큰 반면에 말단부 귀 작고 꼬리 짧아요. 반면에 사막여우는 어때? 귀가 크니까 귀를 통해서 혹은 꼬리를 통해서 열을 많이 방출해내는 거야. 이게 온도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에요. 동물에서. 동물에서. 오케이? 식물은 이제 주로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드는 거. 혹은 이제 겨울로 갈수록 뭐 농가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산투압이 그만큼 높아져서 어느 정도 낮추는 거, 덜 얼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모두 온도에 대한 적응이에요. 자, 뭐 물에 대한 거는 이제 읽어보면 돼. 아, 물에 대한 적응, 동물 수분 보존을 위해서 곤충은 키팅질 외골격을 갖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낙타는 굉장히 진한 농도의 오줌을 이제 소량으로 배설을 하는 거.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의 잎을 통해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잖아. 근데 사막은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잎이 까신 모양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제 물을 저장하고자 하는 저수조직이 많이 발달돼 있어. 특히 이제 물관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줄기가 굵죠. 알로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연꽃의 줄기, 잎에 발달한 통기조직 같은 것도 모두 다 물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가 딱 나오고 무엇과 생물의 적응 관계냐 물어볼 수 있어요. 공기. 뭐 공기를 많이 포함한 태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다. 호라는 건 좋아할 호자를 썼어요. 싫어하는 건 우리 현자를 쓰죠. 그래서 공기가 많은 곳에 살기 좋아하는 애들은 호기성 세균. 공기가 적은 토양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은 현기성 세균.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한 결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저기 히말라야 간다고 네팔 이런 데 막 가잖아. 그러면 이제 고산병에 걸리는 게 그거야. 우리 산소가 부족한 그 관계를 갔는데 적혈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산소가 덜 가가지고 막 좀 호흡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예시 가지고 알 수 있고 특히 이런 온도에 대한 동물에서 뭐 베르그만 법칙, 알렌 법칙 이거는 물어보진 않아요. 누나 알고는 진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났어. 그 다음 이제 평형은 더 뭐가 없어요. 봐봐. 먹이 관계, 이거 이제 먹이 영양 단계에 따라서 단순하다 먹이 사슬, 복잡하다 먹이 구물,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순으로 점점 영양 단계가 증가되는 거. 그리고 그 이제 에너지의 흐름은 69페이지 보면요. 항상 혜택에서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비대너지다. 그리고 이제 윗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일부가 호흡으로 소모가 되잖아. 그리고 분해자한테도 생산자는 낙엽 및 고사량, 그다음에 소비자는 사체 및 배설물을 통해서 분해자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는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유기물의 형태로 섭취를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 거기 보면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 자, 거기 생태 피라미드 보면 먹이 관계를 구성하는 각 영양 단계 개체 수, 생물량, 에너지 양을 하위에서 상위 영양 단계 순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즉 아래쪽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주로 이제 개체 수, 그리고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 양, 에너지의 피라미드. 근데 거꾸로 역 피라미드인 것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체의 크기 혹은 뭐 체중 혹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서 효율은요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분의 현재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의 배분율이거든. 왜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냐면
위로 갈수록 이제 육식동물로 이제 몸집이 커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더 질이 좋은 먹이를 먹는다. 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생물의 농축 정도. 그래서 중금속에 만약에 이제 중독된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폐수를 막 오염을 시켜 폐수를 흘려보내. 그러면 그 오염된 폐수 속에 있는 중금속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보다 우리 몸에는 그 중금속이 농축된 정도가 훨씬 더 많아요. 응, 그치. 지금 뭐 난리 났더만 또 일본에서 네. 4월달인가 맞아요. 또 그 방사능 오염수를 또 방류한다더만. 근데 해 먹으면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수산물 그만 먹어야 돼요 이제. 네. 이제 일본 산이 여전히 어떻게 알아? 동갑에서도 빨고 그래야 되는데. 동갑 것들한테 쉬는 것들이 더 쉬는지만 하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은 참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 무조건은 아니야. 네. 왜냐면 초식동물이지만 몸집이 겁나 큰 기린과 코끼리도 있으니까요. 어?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관계는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 이때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대. 네. 그러면 이 1차 소비자의 먹이였던 생산자들은 감소하겠죠. 포식자가 늘어난 셈이니까. 근데 2차 소비자는 약간 땡큐야. 자기들 먹이가 늘어났으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면 위에가 굉장히 커졌겠지? 네. 2차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1차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먹혀요. 그래서 점점 다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량 다시 늘어나겠지. 그러면 생산이 늘어났고 1차 소비자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는 또 먹이가 부족해서 또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를 원래로 회복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보존이나 노력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거고 저기 뒤에 요거 9번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보면 초원 생태계와 산림 생태계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피라미드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 네. 저거 한번 봅시다. 자, 셋 다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생산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윗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초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밑에가,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단계인데,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커요. 대부분 풀이야, 풀. 그럼 이제 1차 소비자들이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풀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원에서의 1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커.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크지. 셋 중에 가장 크죠. 가장 작은 게 산림이야. 산림은 이 비율이 가장 작다.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작다. 이유는 왜냐? 에너지 대부분을 생산자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들이 많아요. 산림이니까. 아. 그렇지? 네. 키 큰 나무들을 다 베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대부분이 생산자에 저장되어 있다. 이게 산림 생태계 특징이야. 에너지 대부분이 생산자에 저장. 그리고 이제 해양 생태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양이 어쨌든 초원보다는 작지만 얘네들은 생산자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생산자가 좀 많지.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거든. 그 이유가 얘네들은 증식이 빠른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음. 식물성 플랑크톤, 빠르게 증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기 기업번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 생태계는 뭐다? 그래서 초원 생태계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삼림 생태계는 불안정한 에너지 피라미드가 역 피라미드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불안정한이 틀렸다요.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개체수도 역시나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스. 그래서 한 요 정도 하면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는 다 했어요.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어. 오. 여기 있는 거 뒤에 것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거는 오버입니다. 할 게 없어요. 네. 그 말은 문제만 이제 풀면 된다. 그래서 딱 보니까 뒤에는 정말 내용이 많지가 않지. 어렵지가 않아. 네. 그래서 2학기 부분은요. 정말 생명과학 파트는 틀리면 안 돼. 2학기는 틀린 것이 없지. 뭐 2학기 부분은 맨날 그거잖아요. 자연선 진화 이쪽 부분이요. 진화 자연 선택 그리고 뭐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생태계 환경 뭐 끝. 없죠. 생태계 환경. 그래서 앞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앞에 생물질 구성 물질부터 세포소기관 외우는 게 많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사 번역 이런 것도 외워야 될 거 많고. 그래서 일단 남은 시간 동안에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싹 풀어보세요. 그래도 문제를 또 푸는 거하고 안 푸는 것도 다르거든요. 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풀 때 보기 선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공비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서 어떤 구조를 사용하는지 보고 거기는 문제 플러스 이제 시험 대비 할 때는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설명을 하시는지 어디까지